미국에서 19살 소녀 브리아나 네디슨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납치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은 여러 여성을 잔혹하게 유린한 범죄자의 것이었고 브리아나의 결말은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미스터리 수사국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라진 브리아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브리아나 네디슨은 1988년 3월 29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건 당시 그녀는 19살의 꽃다운 나이였는데요. 브리아나는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착하고 친절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06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브리아나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사립대학에 진학하여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그녀는 방학 때마다 고향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2008년 겨울방학,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1월 19일 브리아나는 어머니 브리짓과 함께 영화를 본 후 저녁에 친구와 힙합 콘서트에 가기 위해 집으로 돌아와 잠시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 9시경 브리아나는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헌터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헌터의 집에서 만나 함께 버스를 타고 힙합 콘서트장으로 향했습니다. 콘서트는 두 사람이 오래도록 계획해 온 것이었는데요. 브리아나와 헌터는 모두 힙합을 좋아했고 콘서트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너무 늦어 브리아나는 어머니를 깨우기 싫어 헌터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습니다. 당시 헌터는 다른 3명의 여성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브리아나가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방이 없었기 때문에 브리아나는 거실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헌터는 브리아나에게 담요 2장과 이불 한 채를 건네준 후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침실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게 된 브리아나는 새벽 4시 23분 멀리 떨어져 있는 남자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9시 잠에서 깬 헌터는 거실에 브리아나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브리아나의 옷과 가방, 휴대폰 등 모든 소지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베개에 붉은 얼룩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헌터는 곧바로 브리아나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몸싸움의 흔적은 찾지 못했지만 베개에 남아있는 붉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그것은 브리아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현장의 문과 창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브리아나의 소지품 역시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녀는 얇은 잠옷만 입고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매우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잠옷만 입고 외출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브리아나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납치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과 창문이 멀쩡한 상황에서 범인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가 브리아나를 납치한 것일까요? 헌터와 3명의 룸메이트에 따르면 4명이 함께 사는 집이라 각자 귀가 시간이 달랐고 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택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오가는 차량과 행인들은 고개만 돌리면 거실에서 자고 있는 브리아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면 매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저녁 누군가 집 주변을 지나가다 거실에서 잠든 브리아나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은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브리아나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기절시킨 뒤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경찰의 추측대로라면 베개에 브리아나의 붉은 흔적이 묻어있는 것과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브리아나의 비명을 듣지 못한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현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브리아나가 납치되었을 때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심한 부상도 입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을 빨리 찾아 브리아나를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을 자세히 수사하여 현관문 손잡이에서 낯선 사람의 지문을 발견하였습니다.
베개에서도 낯선 남성의 머리카락을 찾아 DNA 샘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DNA는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DNA 샘플은 확보했지만 용의자의 신원은 알 수 없어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경찰은 수색견과 헬기를 동원해 주변 지역을 광범위하게 수색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현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목격자를 찾으려 했지만 집 주변에 오가는 차량과 행인이 너무 많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결국 수사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아나가 실종 당시 소지품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의 범행 동기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근 현지에서 발생한 비슷한 범죄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유력한 단서를 찾게 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브리아나가 실종되기 한 달 전 헌터의 집 근처에서 3건의 여성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며 범인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07년 10월 주차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괴한에게 습격을 받은 후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해 11월 21살의 여성이 귀가하는 도중 낯선 남성에게 습격을 당했는데요. 세 번째 사건은 같은 해 12월 16일 22살 여성이 귀가하는 도중 갑자기 공격을 받아 의식을 잃게 되었는데 깨어나 보니 누군가에게 나쁜 짓을 당했습니다. 이상한 건 세 번째 사건의 범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세 사건의 공통점은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의 속옷을 가져갔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세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검사한 결과 같은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의학자의 분석 결과 해당 남성의 DNA가 브리아나 납치 현장에서 채취한 DNA 샘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남성이 브리아나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경찰은 3명의 피해 여성을 찾아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당시 범인이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경찰은 피해자들이 제공한 정보로 대략적인 몽타주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30대 백인 남성이며 짧은 머리에 키는 180c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토요타 픽업 트럭을 운전했는데 세 번째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차 안에 아기 신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범인은 이미 결혼해서 4살 정도의 아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단서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용의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브리아나의 가족에게 동의를 얻은 후 언론의 힘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브리아나의 실종 소식과 범인의 몽타주를 여러 언론 매체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제보를 기대했습니다. 브리아나의 어머니도 매체를 통해 납치범에게 딸을 돌려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점점 널리 알려지면서 브리아나와 관련된 사실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심리치료를 통해 겨우 견뎌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된 이유였는데요. 그녀가 자신도 아동심리치료사가 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고 싶어 했습니다. 브리아나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가 착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밝은 미소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리아나의 따뜻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그녀의 납치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온 국민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조직해 브리아나 찾기에 나섰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그녀의 사진이 걸렸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그녀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브리아나는 결국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다시는 밝게 웃을 수 없는 그녀의 모습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2008년 2월 15일 정오 엘버트라는 남성이 퇴근길에 숲을 속에서 눈에 띄는 주황색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람의 발에 신겨진 주황색 양말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했는데 숲을 헤쳐보니 숨진 여성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바로 실종된 브리아나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발견 당시 그녀는 알몸이었는데 현장에는 아무런 몸싸움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분명 그곳은 범행 현장이 아닌 그녀가 유기된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브리아나는 목졸림에 의한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10일 전인 2월 5일이었는데요. 그녀의 몸에는 남성 DNA가 있었는데 그녀가 납치당했던 거실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성범죄 사건의 범인이 브리아나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있었는데요. 이 연쇄 범죄자는 지금까지 폭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피해자를 해치거나 살해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브리아나를 살해한 걸까요? 풀리지 않는 의문에 경찰은 브리아나 사건 전담 제보 전화를 개설했습니다. 2달 만에 14,000건이 넘는 제보가 쏟아졌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0개월 만에 드디어 의미 있는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2008년 11월 1일 경찰은 익명의 여성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보자는 제임스 비엘라라는 27세 남성이 몽타주 속 남성과 매우 닮았다며 그의 차 안에서 여성의 속옷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제보자는 제임스가 브리아나를 해친 범인인 것 같다며 그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경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일단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로 와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경찰서로 가지 않았으며 DNA 샘플 제공하는 것도 거절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단순 제보에 대한 조사였지만 제임스가 계속 수사를 회피하자 경찰은 그에 의심하게 되어 바로 그의 신원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의자 제임스 비엘라는 1981년 6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난폭한 성격으로 싸움을 자주 벌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 그의 가족은 그를 해병대에 입대시켰습니다. 그러다 2001년에 그는 금지 물품 소지로 군에서 제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제대 후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2002년에는 전 여자친구를 구타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체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현재 아내 칼린 하몬과 만나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건 당시 그는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의 위치가 바로 4건의 사건이 발생한 지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경찰은 제임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더욱 면밀한 수사를 통해 그가 범인과 일치하는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임스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건의 범인도 4살 정도의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토요타 픽업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은 범인이 운전한 차량의 모델과 색상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또 제임스의 키와 체격, 그리고 헤어스타일 모두 범인과 일치했습니다. 이런 정보를 종합하여 경찰은 제임스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몇 달 전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제임스는 DNA 샘플 제공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경찰이 용의자의 DNA 샘플을 강제로 채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은 제임스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었지만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신문 과정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집에 있었으며 아내 칼린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주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사실 믿을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경찰이 칼린에게 사건 당일 제임스의 행적에 대해 묻자 칼린은 주저없이 브리아나가 실종된 날 밤에 제임스가 집에 없었다며 남편의 알리바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브리아나가 실종된 후 제임스는 차량을 한동안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한 달 후에야 차량을 다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숨진 브리아나가 발견된 시점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브리아나가 한 달 동안 제임스의 차 안에 갇혀 있었고 제임스가 브리아나를 해친 후 차량을 다시 집으로 가져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더욱이 칼린은 제임스의 차 안에서 자주 의문의 여성 속옷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제임스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칼린의 증언은 사실 남편을 고발하는 것과 다름없었는데요. 경찰은 곧 이전에 경찰에 걸려온 익명의 제보 전화도 역시 칼린이 친구에게 부탁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6년 동안 남편 제임스의 가정폭력에 지쳐 있었고 양심의 가책을 견디다 못해 결국 남편을 고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4살 아들의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것에 동의했고 경찰은 제임스의 DNA 샘플이 범인의 DNA와 완벽하게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제임스가 범인이라는 사실이 확증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0개월 후 2008년 11월 25일에 제임스를 체포했습니다. 제임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그에게 왜 브리아나를 살해했는지 묻자 그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크게 2가지로 추측되었는데요. 첫째, 브리아나가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둘째는 제임스가 앞서 3차례나 범행을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자 점점 대담해져서 범행 수법이 극단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이유였든 제임스의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고 그는 자신의 악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2010년 5월 27일 제임스 비엘라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미국 법률에 따르면 제임스의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임스의 변호인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제임스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잦은 폭행과 폭언을 당해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제임스의 어린 시절이 불행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8명의 여성과 6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제임스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판결했고 그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임스는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이번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되짚어보면 브리아나가 제임스에게 납치되었을 때 살아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DNA를 통해 범인의 신원을 빨리 확인했다면 브리아나는 무사히 구출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제임스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제임스는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그의 DNA 정보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경찰의 분명한 문제였습니다. 브리아나 사건 이후 미국은 2013년에 브리아나법이라는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모두 DNA 샘플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와 같은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개선 효과가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임스에게 내려진 처벌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对不起，不是我的本意。 중국의 한 억만장자가 갑자기 기이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 확인 결과 그는 질병으로 숨진 것이 아니었고 그의 몸에는 석연치 않은 외상이 있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끝에 사건의 치정에 얽힌 음모와 배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6월 3일 중국 바오터우시 응급센터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한 남성이 임대주택에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며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는데 그녀는 현장에서 의사에게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손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你们再给抢救抢救，看有没有希望什么的。然后120他们就又做了一下，然后就出了张纸，他说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중년 남성은 일반 심장마비 증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얼굴과 머리에 찰가상이 있었고 목에는 뚜렷한 압박 흔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가족이 말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참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구급대원들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지울 수 없어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세상을 떠난 남성은
이미 수의를 입고 관에 누워 있었고 그의 아내는 화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뭔가 이상하고 석연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남편이 사고로 숨졌다면 아내로서 먼저 가족들에게 연락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왜 이렇게 서둘러 남편을 화장하려는 것일까요? 이렇게 경찰은 남자의 숨진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숨진 중년 남성의 이름은 자오셰강이고 당시 53세였습니다. 현장에는 그의 아내 순재 외에도 류전진이라는 젊은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 추이엔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오셰강이 숨진 곳은 류전진과 추이엔 커플이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요. 아내 순재는 이 커플을 전혀 알지 못했고 류전진 역시 자오셰강을 몰랐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인데 순재는 왜 남편의 장례를 커플의 집에서 치르려고 했던 것일까요? 경찰의 추궁에 류전진은 마지못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여자친구 추이엔이 살고 있는 곳이고 류전진은 따로 살았습니다. 류전진도 여자친구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며칠에 한 번씩 여자친구와 그녀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이틀 전 류전진은 퇴근 후 추이엔을 만나러 갔는데 문을 열고 집 안을 들어간 순간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추이엔과 옷을 입고 있는 자오셰강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빠진 류전진은 자오셰강을 향해 달려가 그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투는 소리에 깨나게 된 추이엔은 자신이 몹쓸 짓을 당했다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오셰강은 자신이 싱글이라며 류전진에게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여기까지 류전진의 얘기를 들은 경찰은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변사 사건인 줄 알았지만 다른 사건까지 얽혀 있었습니다. 류전진이 홧김에 자오셰강을 해친 걸까요? 그렇다면 자오셰강의 아내 순재는 왜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요? 이 복잡한 사건 뒤에는 도대체 무슨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는 추이엔이 자오셰강을 만나게 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추이엔은 보험회사 직원인데 2013년 3월 회사에서 제공한 고객 정보를 통해 자오셰강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오셰강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가입을 권유했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오셰강은 사업가였고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추이엔은 부유한 고객들에게 자주 연락하며 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는데요. 자오셰강은 추이엔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지만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6월 1일 오후 자오셰강은 추이엔에게 전화하여 보험에 관심 있는 친구 몇 명이 있다며 그녀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추이엔은 본인이 집에 있다며 시간이 늦었으니 다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셰강은 추이엔의 집 주소를 묻고 술과 안주를 잔뜩 사들고 추이엔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술이 약한 추이엔은 바로 취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류전진이 도착하고 나서야 추이엔은 자신이 몹쓸 일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小姑娘说完以后，她就说什么哥们儿啊，理解下吧，我单身怎么样的。 류전진은 방으로 들어간 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분노하게 되어 자오셰강을 때린 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오셰강은 계속 그에게 빌면서 본인이 독신이라며 남자로서 이해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돈으로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류전진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는데요. 자오셰강은 당장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며 나중에 꼭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류전진은 그가 나중에 말을 바꿀까봐 증거로 녹음했습니다. 你是有钱就行。对我听这盒，昨天6月1号晚上9点，我一个人女孩出来见面，我强迫她喝的酒，当时她喝多了，喝的什么都不清醒了，我就把她抱在炕上，我就给她强。 류전진은 경찰에게 자오셰강이 자발적으로 녹음에 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을 때 자오셰강의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전화 건 사람은 그의 아내 순지였습니다. 자오셰강은 본인이 싱글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류전진은 그의 전화를 빼앗아
순재에게 자오셰강의 추악한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순재에게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赵学光就是在这儿怎么样的情况，就是他之类的，你赶紧过来，地址在哪儿这样的。 순재는 수치스럽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쁜 짓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감옥에 가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오셰강은 순재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我问到你是不是强奸这个女孩了？他说就是很垂头丧气那样的。没等我说呢，他就说你帮帮我，你帮帮我，咱俩毕竟夫妻一场，什么一日夫妻百日恩等等，你帮帮我，别让人家告我。如果要是告的话，以后就是意思这个事儿就不好弄，咋地咋地，你跟人家说说私了或者怎么样吧。 결국 순재는 화를 꾹 참고 현장으로 가 류전진과 추이엔을 만나 합의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액수가 맞지 않아 그들은 이틀 가까이 협상이 결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6월 3일 오후 자오셰강은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눈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순재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지만 자오셰강은 결국 숨지게 되었습니다. 류전진은 자오셰강의 몸에 있는 상처에 대해 본인이 홧김에 때리긴 했지만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류전진이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자오셰강의 몸에서는 밧줄로 묶인 흔적과 여러 곳에 상처가 있었고 숨진 원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장기 손상 및 과다출혈이었습니다. 경찰은 류전진이 화를 참지 못하여 자오셰강을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가 숨지게 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류전진이 추이엔의 집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순재가 자오셰강에게 전화를 걸었고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순재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왜 처음 보는 류전진, 추이엔과 이틀씩이나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남편이 폭행당했을 때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숨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숨진 후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가족들에게 연락하지도 않고 서둘러 장례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순재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임대주택을 수색했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소파 틈에서 자오셰강이 작성한 차용증과 노트북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차용증은 류전진이 아니라 아내 순재에게 쓴 것이었는데요. 경찰은 자오셰강의 집에서 그의 필적을 찾아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차용증이 자오셰강이 직접 작성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매우 상세했습니다. 자오셰강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2013년 6월 2일로 순재가 류전진과 합의금 협상을 벌이던 날이었습니다. 차용증 내용은 매우 가혹했습니다. 3년 전 자오셰강이 순재에게 2차례에 걸쳐 100만 위안, 하나 약 1억 8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은 순재의 결혼 전 재산이었고 자오셰강은 아직 갚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오셰강은 2013년 6월 15일, 즉 2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자는 일반 대출 이자의 4배였고 연체료까지 있었습니다. 만약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자오셰강은 매달 1만 위안, 하나 약 190만 원의 연체료를 순재에게 모든 돈을 갚을 때까지 지불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순재가 남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갔는데 왜 남편이 아내에게 차용증을 쓰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순재는 왜 류전진과 함께 남편을 협박했을까요? 의문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컴퓨터와 차용증을 분석하는 한편 순재를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재와 자오셰강은 재혼부부였는데요. 자오셰강은 2010년 전처와 이혼한 후 같은 해 순재와 재혼했습니다. 결혼 전 자오셰강은 순재에게 자신의 나이가 40살이라고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순재는 자오셰강의 실제 나이가 50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재는 분노했지만 자오셰강은 그녀에게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 후 벤츠 자동차를 순재의 명의로 바꿔주겠다고 하자
순재의 가족들은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意思就是挺珍惜这段缘分，不想让这事黄了，然后所以才这样的欺骗啥的。而且之前说自己各方面的话还是心态都挺年轻，然后说什么以后婚后肯定不是日子过好，怎么地之类的。也有60年，我还跟他念叨，我说你说多缺德呀，我说这事儿，完事就说，阿姨我会对他好的，那个我这个现在呢能力就是奔驰车，我赶快就过你名下开。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자오쉐강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매일 집으로 돌아가면 마치 왕처럼 순재에게 시중을 들도록 했습니다. 순재가 불평하자 자오쉐강은 집에 들어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더라도 전화는 했지만 나중에는 2, 3일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순재는 자오쉐강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그가 사업 때문에 바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순재는 남편에게 따졌지만 자오쉐강은 화를 내며 오히려 그녀를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순재는 경찰에게 남편의 나이도 많고 믿을 수 없어 상심하여 이혼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위안의 차용증은 결혼 전 자오쉐강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자오쉐강은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순재가 돈을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핑계를 대며 갚지 않았습니다. 순재는 이번 기회에 자신의 돈을 돌려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폭행당할 때 남편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 말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결국 숨지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순재의 설명은 앞뒤가 맞는 듯 보였지만 예리한 경찰은 그녀의 말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순재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순재의 경제적 상황으로 미루어 그녀가 결혼 전에 100만 위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순재의 가정은 평범했고 학력도 높지 않아 결혼 전 그녀의 연봉은 4만 위안, 하나 약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대의 부모님의 지원 없이 1에서 100만 위안을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이 이 점을 지적하자 순재는 그 돈은 전 남자친구가 헤어질 때 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然后也是挺偶然的一个环境下认识的，而且这件事儿包括家里啥的都不知道，我也不想提，是他就是临走的时候跟我留下来的。看这么多是个一摞都是摞齐的那种石蜡，然后是上面这样的大概有这么就是摞齐的那种的，然后是一样的填充在一个那种就是玩具里面。什么玩具？是一个挺大的一个大熊里面。 순재의 대답은 경찰을 설득할 수 없었는데요. 경찰은 그녀가 사건에 분명 연관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발견된 노트북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기술팀은 노트북에서 삭제된 동영상 하나와 녹음 파일 2개를 복구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추이엔과 자오쉐강이 함께 임대주택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이엔은 취하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추이엔이 자신이 나쁜 짓을 당했다는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你不傻，동영상을 촬영한 카메라는 침실 시계 안에 미리 설치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류전진, 추이엔, 순재 세 사람을 긴급 체포하여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 앞에서 추이엔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세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모든 것은 순재가 계획한 함정이었습니다. 6월 1일 오후 추이엔은 순재의 지시에 따라 자오쉐강에게 연락해 자신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자오쉐강은 즐겁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아내 순재가 치밀하게 계획한 함정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에서 발견된 2개의 녹음 파일에는 6월 2일 순재와 자오쉐강이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说是谁的？我和孙结婚前财产。什么婚前财产？那个车到底是谁的？我和孙杰共有财产。
你之前婚前欠我多少钱？连本带利175万是吧？对了，你婚后呢？咱俩那个共同财产你转出去多少？是不是1200多万是吧？对，是应该给我多少？ 60万。啊？多少？1200万的一半是多少？葫芦了你？ 대화 내용을 들은 여러분은 이제 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혼과 위자료였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자 순재는 경찰에 자신의 범행 과정을 자백했습니다. 2012년 순재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그와 크게 다퉜습니다. 하지만 자오셰강은 반성하기는커녕 더욱 뻔뻔하게 굴었는데요. 화가 난 순재는 자오셰강을 찾아가 따지려고 했지만 순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자오셰강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재는 자신이 법적으로 자오셰강의 아내여서 그의 재산의 절반은 가져야 한다고 했는데 자오셰강이 자동차, 집, 심지어 공장까지 모두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명의로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재는 자오셰강이 자신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고 그와 따졌는데 자오셰강은 원래부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다며 순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살이나 많은 남자와 결혼했지만 결국 남편의 외도와 폭행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이혼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깊은 원한을 품게 된 순재는 자오셰강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3년 3월 순재는 인터넷에 경호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렸습니다. 하루 일당 200위안, 하나로 약 3만 원을 제시했는데 류전진이 지원했습니다. 순재는 류전진에게 자오셰강을 미행하여 그의 외도 증거를 찾아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순재는 자오셰강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만 하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류전진은 2달 동안 자오셰강을 미행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조급해진 순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류전진에게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찾아 자오셰강을 유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류전진은 한 마사지 업소에서 추이옌을 찾았는데요. 순재는 추이옌에게 거액의 돈을 제안했고 추이옌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보험 설계사로 위장해 자오셰강에게 접근했는데 예상대로 자오셰강은 쉽게 넘어갔습니다. 的确是挺好说的，以我那个保险的名义吧，就是我保险的事情还没说完，直接说你别卖保险了，咱俩找对象吧。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6월 1일 저녁 순재는 주이엔에게 자오셰강을 임대주택으로 유인하라고 지시하고 류전진에게 미리 근처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상대로 자오셰강은 주이엔과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요. 밤 11시쯤 순재는 류전진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획대로 해. 강제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해. 그리고 꼭 증거 영상을 확보해. 순재, 주이엔, 류전진 세 사람은 자오셰강 앞에서 서로 모르는 척 연극을 하며 자오셰강에게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자오셰강이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순재와 류전진은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겁에 질린 추이엔은 다른 방에 숨어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6월 1일 밤 11시부터 6월 3일 오후 4시까지 순재와 류전진은 40시간 넘게 자오셰강을 폭행했습니다. 2013년 6월 3일 오후 40시간 넘게 폭행당한 자오셰강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앞뒤가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건 순재, 추이엔, 류전진 세 사람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자오셰강의 누나로부터 전혀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连米都没有。几乎没有人这边再从当时说也是就娶这么个媳妇儿。他也不回家。谁不回来？孙杰。孙杰他这个不回来。不回这是吗？回来这还一下。 자오셰강의 누나는 동생이 재혼한 아내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누나는 자오셰강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었는데 순재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집에는 심지어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재는 며칠씩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 누나는 동생이 순재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25살이나 차이 나는 두 사람이 결혼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 없는 결혼은 결국 이익과 욕망만 남게 되는 법입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그 누구도 무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단 함정은 결국 네 사람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갑이 되었는데도 60명의 애인을 둘 만큼 매력적인 여자,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 삼아 사람들을 관리하며 권력을 손에 쥔 여자. 그녀는 도대체 무슨 욕심 때문에 욕망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중국 운남성 출신의 한 여성은 학창시절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미모를 이용해 지방 은행의 은행장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60명이 넘는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욕망에 눈이 멀었고 결국 운남성 최대 규모의 부패 사건을 일으킨 은행장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조염녀였습니다. 빼어난 미모 뒤에 숨겨진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63년 중국 구이저우성에서 조염녀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염녀의 부모는 평범한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말솜씨로 주변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조염녀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공부에는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결국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전문대에 입학했지만 금융학을 전공하면서도 여전히 공부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전문대에 입학한 조염녀는 뛰어난 미모로 다시 한번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성인이 된 후 그녀의 미모는 더욱 빛을 발했고 그녀를 따르는 남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매력적인 몸매는 모든 남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3년간의 대학 생활은 빠르게 지나갔고 조염녀는 졸업 후 중국 건설은행 쿤밍 지점에 입사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조염녀는 넘치는 열정으로 치밀하여 높은 지위와 연봉을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기 쉬운데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조염녀는 오히려 여성 동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은근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기 때문에 든든한 배경도 없었는데요. 함께 입사한 동기들이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라한 자신의 현실에 불만을 느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며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면서 조염녀는 자신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몇 년 동안 은행에서 일하던 조염녀는 한 은행 고위 간부의 아들에게 눈길을 돌렸는데요. 그 남자는 집안의 외아들이었고 안정적인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염녀는 그 남자를 쉽게 조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염녀의 예상대로 그 남자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교사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남자는 조염녀의 아름다움과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염녀는 결혼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 것인데요. 은행장 시아버지를 둔 조염녀는 결혼 후 몇 년 동안 든든한 배경을 이용해 은행 내부에서 인맥을 쌓아나갔습니다. 조염녀는 몇 년 동안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했는데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성과를 내며 주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염녀의 시아버지가 은행장 자리에서 은퇴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퇴한 은행장이란 이유로 조염녀를 돕는 척했지만 대부분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이 어려워지자 조염녀는 남편에게 점점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받는 교사 월급으로는 그녀의 야심을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조염녀의 눈에는 남편이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긴 했지만 야망이 없었고 직장에서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30대가 된 조염녀는 처음으로 인생에 대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무능한 남편을 탓하기 시작했고 그런 남자를 선택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10년 동안 말단 직원으로 일해온 조염녀에게는
아무런 승진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낳게 되자 가계 지출이 점점 늘어나 기존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조염녀는 점차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평범하게 살아온 남편은 힘든 현실 속에서 아내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급차를 몰고 아이의 학비와 생활비 걱정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늘어나면서 전문대 출신인 조염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위기감과 욕망에 휩싸인 조염녀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빼어난 외모, 특히 자신감 넘치는 몸매를 떠올리며 처음으로 손쉬운 성공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빼어난 미모 덕분에 그녀 주변에는 흑심을 품은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몇몇 높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녀는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조염녀는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섹시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20대 후반처럼 보였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성공의 지름길을 떠올렸습니다. 조염녀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염녀는 은행 고위층 중에 여자를 밝히는 남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심지어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조염녀는 본인이 젊은 여자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한 매력으로 그들을 유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염녀는 곧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상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부를 때마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교태 섞인 눈빛과 미소로 그를 유혹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사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염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조염녀는 탁월한 몸매, 특히 아름다운 엉덩이를 강조하는 옷차림으로 더욱 의도적으로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화려하게 차려입고 출근했고 상사가 부르는 술자리에는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거절했던 자리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곧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조염녀는 상사의 상사에게서 차를 마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중요한 인물과의 만남에 긴장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단호한 결심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약속 장소인 초라한 찻집에 도착했을 때 상사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마디 인사를 나눈 후 상사는 조염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며 외모와 분위기에 매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사는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를 끈질기게 쳐다보았고 조염녀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앞날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여성적인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헤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조염녀는 상사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그는 그녀에게 연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조염녀는 망설임 없이 좋아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그 후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던 조염녀의 직장 생활은 갑자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염녀는 2003년 초 쿤밍시 상업은행 부행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07년 말 해당 은행이 구조조정을 거쳐 푸덴은행으로 새롭게 출범한 후에도 조염녀는 부행장 직책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이사회에 합류하여 푸덴은행의 수석 부행장이 되었고 2008년에는 푸덴은행 주식회사의 당서기 겸 부행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2020년 한 웹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푸덴은행은 중국 도시 상업은행 중 유일하게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은행이었습니다. 푸덴은행에 합류하여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조염녀는 마침내 성을 이용한 거래에 달콤한 맛을 보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유능하고 강인한 여성인 줄만 알았습니다. 2018년에는 푸덴은행이 드디어 왔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푸덴은행 린창 지점이 성대하게 개업한 내용인데 당시 푸덴은행 주식회사의 당서기, 당위원, 부행장을 겸임하고 있던 조염녀는 린창 지점 개업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풍선, 레드카펫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개업식에서 사람들의 중앙에 자리 잡은 그녀는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뽐냈습니다. 2019년 말 푸덴은행의 총 자산은 2조 6,360억 위안, 하나로 약 506조 원에 달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은행의 기반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장 조염녀의 추악한 비밀 역시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었는데요. 조염녀는 자신의 성공이 누군가의 뒷받침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를 받쳐주던 고위관료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난다는 소식을 듣고 조염녀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도박에 중독된 사람처럼 한 번 맛본 달콤한 성공의 맛을 잊을 수 없었던 조염녀는 곧바로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위관료와 위험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조염녀는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고위관료들과 동시에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권력의 사다리를 빠르게 올라가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7살이 되던 해 그녀는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역시 출세를 위한 발판이었는데요. 몇 년 사이에 리장고성 푸덴마을은행회장, 취징푸이안 푸덴마을은행회장 등 여러 직책을 거치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 고위관료들과의 은밀한 관계를 통해 한 단계씩 승진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염녀에게는 남편과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과연 아내의 비밀을 전혀 몰랐을까요? 조염녀의 남편은 아내가 밖에서 잦은 술자리와 개처럼 빠른 승진 속도 뒤에 남성 상사들의 특별한 배려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속으로는 괴롭고 힘들었지만 평범한 교사인 자신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돈을 버는 아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행동을 모른 척하며 비참한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은행장 자리에 오른 조염녀는 점점 더 오만해졌습니다. 고위관료들을 유혹하기 위해 외모 가꾸기에 돈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고급 미용실을 자주 드나들며 값비싼 피부관리와 미용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월급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조염녀는 돈을 벌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뇌물입니다. 그녀의 권력 앞에 굽실거리는 부하 직원들과 돈 많은 사업가들은 그녀에게 뇌물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만 위안이었지만 나중에는 수십만, 심지어 수백만 위안까지 뇌물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갔습니다. 조염녀는 매일 퇴근 후 그녀를 픽업하는 차를 타고 화려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부패의 늪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뇌물을 주던 사업가들조차 조염녀의 욕심은 끝이 없어 언젠가는 큰 사고를 칠 거야 라며 수근거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염녀는 자신만의 충성스러운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믿을 만한 직원들을 뽑아 함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회사에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자신의 권한으로 대출금을 몰래 자신의 회사로 빼돌렸습니다. 조염녀에게 은행은 마치 개인 금고와도 같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매력을 무기 삼아 권력을 탐했던 조염녀는 이미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데 집착했습니다. 남녀 관계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남편과 잠자리를 자주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그녀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어 그녀는 젊고 활력 넘치는 남성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조염녀는 주변의 남성 부하 직원들을 유혹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과 관계를 가질 때마다 마치 젊음을 되찾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조염녀는 곧 새로운 사냥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은행 채용 면접이었습니다. 그녀는 면접에 직접 참여하여 젊고 잘생긴 남성들을 선발했습니다. 갓 졸업한 풋풋한 청년들은 자신의 실력으로 푸덴은행에 인턴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곧 그들의 진짜 업무는
나이 많은 은행장의 잠자리 상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의 앞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조염녀에게 굴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인턴십을 마치고 정식 직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직원이 된 후에도 조염녀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조염녀가 은행에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 젊은 직원들은 권력 앞에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라고 해서 모두 순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염녀처럼 야망에 눈이 먼 사람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염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승진과 급여 인상을 위해 그녀에게 아부하고 그녀의 충실한 신복이 되었습니다. 조염녀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젊은 남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는 은행 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 직원이 많은 보너스를 받거나 갑작스럽게 승진했다면 사람들은 그가 조염녀에게 특별한 관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조염녀는 무려 60명이 넘는 젊은 남자들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광기는 끝이 없었는데요. 당시 은행 내부의 시스템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고 자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염녀는 위기를 극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 또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조염녀는 어떻게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반전은 202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푸덴은행은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푸덴은행이 받은 10번째 벌금 폭탄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 푸덴은행에 대한 처벌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푸덴은행은 7가지 위법 사실과 관련하여 원난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220만 위안, 하나로 약 4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주요 위법 사실은 신용관리 부실, 미준공 상업용 건물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불법 취급, 대출금 지급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 소비 대출 자금의 주식시장 및 부동산 시장 유입 등이었습니다. 조염녀는 13년 동안 푸덴은행 부행장을 담당했기에 그녀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했습니다. 사실 조사받기 몇 년 전부터 나이가 들어가는 조염녀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불교의 힘에 의지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절에 자주 다니며 비싼 향을 피우고 많은 돈을 시주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벌을 받지 않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조염녀는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미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집에서도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며 하늘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과 함께 절에 가서 참배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절에 갈 때마다 성대하게 행사를 치르며 많은 돈을 썼는데 모든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습니다. 자신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신이 있다면 조염녀 같은 악인을 결코 보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염녀는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자주 절에 다니며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59세가 된 조염녀는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그녀의 거거는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2022년 9월 마침내 조염녀를 심판했습니다. 조염녀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부하 직원들이 힘을 합쳐 그녀의 비리를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조염녀의 부패 행위와 뇌물 수수를 폭로하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렇게 원난성 최대의 여성 탐관오리가 땅의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 원난성 기율위원회 감찰 관련 부서는 조염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조염녀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는데요.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불법 증거를 몰래 빼돌렸고 여전히 절에 가서 불공을 들이며 무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미신에 깊이 빠진 조염녀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수사관들에게 협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는 짓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다면 애초에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과거 범죄는
하나씩 밝혀졌습니다. 2022년 9월 원난성기율위원회는 조염녀가 재직 기간 동안 1억 5천만 위안, 하나로 약 287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그녀가 소유한 보석류의 가치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보석까지 포함하면 2억 위안, 하나로 약 38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조염녀의 범죄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 사적인 유흥업소 출입, 권력형 성범죄 및 금전적 이익을 위한 성거래, 타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강요, 대출 과정에 개입하여 부된 은행의 막대한 손실 초래, 직권을 남용하여 대출 과정에 개입. 결국 조염녀는 당적과 공직에서 모두 제명되었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권력과 성적대를 이용한 거래는 조염녀가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 법률에서는 성접대의 금전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염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인 그녀는 아마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며 죄를 참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조염녀의 부패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숨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며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